16년간의 추적 실패를 겪은 경찰은 역사상 전례 없는 방식인 카드 추적 지명 수배 방식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목록에서 그는 다이아몬드 5의 살인자라는 별칭을 부여받았으며 반드시 체포해야 할 최우선 목표가 되었습니다. 수년 후 사건이 밝혀지자 범인이 강소성 숙천시에 위치한 유명 사찰의 승려라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살인자가 어떻게 16년 동안 아무 의심도 받지 않고 숨어 지낼 수 있었을까요? 그의 지능과 교묘한 방법이 경찰을 압도했기 때문일까요? 자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이 놀라운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 봅시다. 그리고 흥미로운 다른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광동성 판호의 봄날 아침, 지역 경찰서의 따뜻한 분위기가 신고 전화로 인해 깨진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신고는 루모우의 절친한 친구로부터 걸려왔으며 그는 몇 시간 동안 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불길한 일이 발생할까봐 두려워진 신고자는 경찰에게 루모우의 행방을 찾는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보를 접수하자마자 경찰은 즉시 대규모 수색 작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루모우의 거주지를 시장가라는 복잡한 치안 문제로 유명한 번화한 지역 내 하숙집에서 빠르게 확인하였습니다. 문을 강제로 열고 방에 들어가자 경찰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루모우는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몸은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으며 입에는 천이 가득 채워져 생명의 징후가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방은 극도로 어질러져 있었으며 피해자의 귀중품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를 위험한 강도 살인 사건으로 보고 즉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범인을 추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매우 전문적이고 철저히 계획적으로 행동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은 루모우가 사건 발생 며칠 전 거래했던 금융 기록, 통화 및 메시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루모우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과 비정상적인 거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현장 근처의 CCTV에서 경찰은 사건 당일 밤 현장 근처에 있던 수상한 청년들의 희미한 영상을 발견하였습니다. 동시에 루모우가 살던 지역 근처의 목격자들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사건 발생 며칠 전에 루모우가 낯선 남성 몇 명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기억하였습니다. 이들은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으며 지역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격렬한 논쟁을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과 CCTV 자료를 종합하자 일치하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루모우의 사회적 관계를 심층 분석한 결과 그는 과거 불법 활동에 연루된 적이 있는 몇몇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강모우, 후모우, 웽모우, 리텐요우라는 4명의 주요 용의자를 특정하였습니다.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즉시 3명의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리텐요우는 이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용의자로 빠르게 도주하였습니다. 체포된 3명의 용의자로부터 나온 진술은 경찰이 범행 동기를 더 명확히 밝히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이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양측 간의 개인적인 갈등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체포된 3 용의자의 진술에 따르면 2002년 신정 연휴 이후 리텐요우는 강모우와 후모우를 찾아가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하였습니다. 별다른 고민 없이 이들은 즉시 동의하였고 범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사건이 발생하기 전 리텐요우는 피해자인 루모우와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루모우가 상당히 부유하다는 사실을 알아낸 리텐요우는 나쁜 마음을 품게 되었으나 혼자서는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명의 공범을 끌어들여 자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잔혹한 계획은 웽모우라는 여성 공범이 루모우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하숙집으로 유인하는 임무를 맡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루모우는 웽모우의 초대를 믿고 의심 없이 그녀를 만나러 가겠다고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 리텐요우,
강모우, 후모우 3명의 공범이 뒤에서 그를 급습하였습니다. 그들은 루모우를 침대에 눕히고 밧줄로 그의 몸을 단단히 묶어 완전히 제압하였습니다. 그러나 루모우는 쉽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격렬히 저항하였고 이로 인해 범인들은 폭력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루모우를 끊임없이 폭행하며 잔인하게 몰아붙였고 결국 그는 점점 기진맥진해졌습니다. 이후 그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범인들은 큰 천 조각을 그의 입에 집어넣고 머리를 천으로 꽁꽁 감쌌습니다. 루모우가 완전히 생명을 잃은 후 그들은 그의 몸을 수색하며 자산을 빼앗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2대의 휴대전화와 현금,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갔습니다. 강도 행위를 끝낸 뒤 범인들은 훔친 물건을 현장에서 나누고는 빠르게 하숙집을 떠나 흔적을 감추려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루모우의 가족과 친구들이 며칠 동안 그와 연락이 닿지 않자 신고를 결정하며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그의 실종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그들은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였고 이를 통해 잔혹한 살인사건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수많은 체포 작전을 펼쳤지만 리텐 요우는 믿기 힘들 정도로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범행 후 그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수사팀이 추적할 수 있는 어떠한 단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를 추적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은 10년이 넘게 지속되었지만 난관에 부딪혀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사건은 광동성 경찰에게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 세대의 수사관들이 사건을 넘겨받아 추적을 이어갔지만 모든 노력과 체포 계획은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수색 작업은 여러 지역과 여러 성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현대적 수사 기술의 도움을 받았지만 리텐 요우는 여전히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데이터를 조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장소를 탐색할 때마다 경찰은 마치 범인이 오래전 모든 흔적을 교묘하게 지운 것처럼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 상황은 사건을 점점 더 풀기 어려운 문제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법 집행기관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2012년에 이르러 리텐 요우를 체포하는데 수년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자 광저우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전략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전략은 카드 추적 지명수배라는 이름을 가진 독특한 방법으로 지역 사회의 도움을 이끌어내기 위한 접근법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지명수배된 용의자들의 사진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드에 인쇄하여 정보를 쉽게 확산하고 사회의 모든 계층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카드 세트에서 각 카드는 한 명의 용의자를 나타내며 리텐 요우는 다이아몬드 5 카드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다이아몬드 5의 살인자라는 별칭으로 여론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리텐 요우의 이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퍼져 특히 그와 우연히 마주치거나 접촉한 적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용의자의 사진을 카드에 인쇄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의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 카드 세트는 곧 카페, 레스토랑, 주거지역,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널리 배포되었습니다. 이 독특한 아이디어는 지역 사회가 용의자의 특징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을 발견하거나 흔적을 알고 있는 누구든 신속히 경찰에 제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이아몬드 5의 살인자라는 별칭은 사건의 유명세를 더욱 높였을 뿐만 아니라 리텐 요우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더 익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큰 관심을 끌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몇 년 동안 리텐 요우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카드 추적 지명수배는 살인범을 밝히겠다는 경찰의 결의를 보여주는 대담하고 창의적인 시도로 간주되었습니다. 2016년에 이르러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강소성 숙천시의 한 대형 사찰의 주지로 있는 양모우라는 승려가
리텐요우와 매우 비슷한 외모를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소식은 수사팀이 간과할 수 없었으며 그들은 즉시 사찰로 가서 확인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찰에 도착했을 때 양모우는 이미 오래전에 떠난 상태였으며 10만 위안의 현금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갑작스럽고 수상한 실종은 양모우가 바로 리텐요우라는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경찰이 접근하기 전에 떠난 것은 마치 그의 행동을 예측한 것처럼 보였으며 이는 그가 자신의 진짜 신분에 대한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믿음을 강화하였습니다. 양모우의 신비로운 실종 이후 경찰은 조사를 가속화하기 위해 두 팀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팀은 리텐요우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의 과거와 인간관계를 깊이 조사하였습니다. 다른 팀은 양모우의 신분과 관련된 단서를 추적하며 그의 은신처를 찾기 위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끈질기게 흔적을 따라간 끝에 경찰은 양모우가 바로 10년 넘게 도망쳐온 살인자 리텐요우라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신원 확인한 것이 체포가 쉬움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리텐요우는 이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이에 대응할 준비를 마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사찰에서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도 그와 연락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번 리텐요우의 도주는 그가 10년 전에 완전히 흔적을 감추었던 시나리오를 다시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뛰어난 은신 능력을 다시 한번 재현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이번에는 그 비밀스러운 방어망을 뚫고 그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 질문은 수사팀에 큰 압박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 교묘한 범죄자를 반드시 체포하겠다는 결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경찰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리텐요우가 숨어있는 장소를 추적해냈습니다. 그는 여러 가구가 밀집해 있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이 혼잡한 지역에서 그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일은 수사팀에게 매우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전통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인 감시와 매복 전략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사팀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아파트 단지의 활동을 번갈아가며 감시하였습니다. 며칠간의 끈질긴 정밀 감시 끝에 그가 있는 층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란을 피하고 체포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찰은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아파트 1층에 숨어서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을 매일 수십 시간씩 주의 깊게 관찰하였습니다. 당시 강소성의 날씨는 12월 말로 접어들며 낮 기온이 매우 추웠고 밤에는 한층 더 매서운 추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혹독한 조건 속에서도 경찰은 아파트 단지에서 끈기 있게 버티며 리텐요우에게 또 다른 도주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들의 인내심과 책임감은 이번 임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팀은 신중한 논의를 거쳐 해당 월의 가장 추운 날을 범인 체포 날짜로 결정하였습니다. 강풍과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밤새 교대 근무를 하며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였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행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팀은 철저한 논의를 마친 후 즉각적인 체포 작전을 실행하였고 아파트 단지의 모든 출입구에 인원을 배치하여 완전히 봉쇄하였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방지하고 작전을 완벽히 성공시키기 위해 신중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아파트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을 때 리텐요우는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이런 결말을 예견한 것처럼 보였으며 저항하지 않고 스스로 체포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냉정한 표정으로 말 한마디 없이 경찰에게 순순히 손을 내밀고 수갑을 찼습니다. 체포된 후 리텐요우는 즉시 경찰서로 호송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이로써 위험한 살인범의 10년 넘는 도피 생활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경찰은 리텐요우가 10년 이상의 도피 생활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범들이 체포된 이후 그는 판후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즉시 그곳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사호관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윈난성을 거쳐 강소성에 정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거주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사찰이 조용하고 외부 세계와 교류가 적다는 점을 인식한 리텐요오는 사찰에서 은신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몇몇 지인의 도움으로 그는 양모우라는 이름으로 신분증을 위조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신분 덕분에 그는 수배를 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허난성의 한 사찰에서 정식으로 출가 등록을 하여 승려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 이르러 그는 자신의 교묘한 처세술을 통해 강소성 숙천시에 위치한 사찰의 주지로 승진하였고 존경받는 승려라는 외피 아래 범죄자의 과거를 완전히 숨겼습니다. 리텐요오의 관리 아래 원래는 작은 규모로 방문객이 거의 없던 이 사찰은 많은 신도를 끌어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교묘한 홍보와 자주 열리는 종교활동 덕분에 사찰은 점점 지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유한 신도들로부터 많은 금전적 기부를 받았고 이를 통해 사찰은 규모를 확장하며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소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리텐요오가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완전히 가리기 위한 완벽한 외피를 만드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사찰의 명성이 점점 높아지는 동안에도 리텐요오는 늘 신중하고 은밀하게 행동하며 자신을 의심받을 만한 단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규모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피했으며 반드시 참석해야 할 경우에도 카메라 렌즈를 피하는 방법을 항상 찾았습니다. 리텐요오는 사진 촬영 요청도 거절하며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디지털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인터넷 사용조차 피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더욱 보장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텐요오는 그가 관리하는 사찰에 엄격한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사찰에 출입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일반 사찰에서 거의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광동성 출신의 방문객들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며 이를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거나 정체가 드러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삼았습니다.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리텐요오는 즉시 사찰을 떠나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작은 트럭에서 임시로 거주하며 그 트럭을 이동 가능한 은신처로 삼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모든 식사와 개인 생활을 스스로 해결하며 외부 세계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어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였습니다. 모든 필요한 소통은 그의 가장 가까운 제자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제자는 그와 사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그가 경찰의 추적을 계속 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트럭에서의 생활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그는 낡은 아파트로 이주하여 도피 생활을 이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경찰이 갑작스레 들이닥칠 경우를 대비해 철저한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천장에 비밀 탈출구를 만들고 그곳에 10만 위안을 숨겨두었습니다. 이 돈은 그가 발각될 경우 즉시 도주하여 새로운 곳에서 삶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비밀리에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리텐요오는 결국 그의 도주 노력이 실패로 끝날 것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6년간의 도피 끝에 그는 마침내 경찰에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체포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리텐요오는 도주 생활 동안 극심한 두려움 속에 살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매일 발각되고 체포될까봐 걱정하며 살았다고 묘사하였으며 이러한 두려움이 그의 정신과 육체를 모두 소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도피 생활은 그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가 스스로 만든 지옥 같은 나날을 연장시켰을 뿐이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수년간의 도피 생활 끝에 리텐요오는 마침내 광저우로 호송되어 정의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체포된 후 리텐요오는 수십 년간의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명백한 증거들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공범들과 범행 계획을 세운 과정부터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방법까지 그가 저지른 범죄를 더욱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는 2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살인범에 대한 정당한 처벌일 뿐만 아니라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리테니오는 도피하며 신분을 바꾸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 같은 환경에서 은신했지만 진실은 끝내 드러났습니다. 그의 체포와 판결은 아무리 치밀하게 숨긴 범죄라 할지라도 결국 드러나고 심판받는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을 뿐만 아니라 법 앞에서의 책임과 양심을 회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값비싼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